여러분, 오늘은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을 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3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 혼자 객지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나리는 그 동네에서 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침이면 항상 현관 앞을 깨끗이 쓸고 이웃들을 만나면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던 아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을 이웃들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리 씨는 정말 효녀였어. 매번 머리하러 올 때마다 어머니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며 걱정이에요. 이번 달엔 꼭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 안마라도 해드려야겠어요. 하면서 말이야. 동네 슈퍼 사장님도 그녀를 각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의가 바른지. 물건을 살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라는 말을 빼먹지 않던 아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아이 찾기 힘든데 말이에요. 나리는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별일 없었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짧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멀리 떨어진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곤 했죠. 그 아이가 다니던 작은 찻집도 있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가끔은 편지를 쓰기도 했던 곳이었어요. 찻집 사장님은 나리가 좋아하던 차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그 중간쯤의 따뜻한 맛이라고 하시더군요. 나리의 방은 항상 정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괜찮아질 거야. 오늘은 조금 더 다정하게 같은 짧은 문장들이 적힌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며 스스로를 격려하던 흔적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나리는 평소보다 많이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라며 서럽게 울고 있던 모습을 이웃이 목격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 밝던 아이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던 걸까요?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집에 들어간 나리. 하지만 그 순간이 이웃들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 효녀가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다니요. 걱정이 된 어머니는 나리가 사는 곳으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리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게 울던 아이가. 나리의 집 앞에는 택배가 쌓이기 시작했고 우편함에는 편지들이 가득 찼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은 나리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새해에는 꼭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슈퍼 사장님은 계산대 옆에 놓인 나리의 포인트 카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 성실하던 아이가, 그 효성스럽던 딸이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밝던 웃음소리가, 그 따뜻했던 인사가, 모든 것이 그날 밤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겨울밤, 그 조용한 골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그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함께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나리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나리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응답뿐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나리가 어머니는 말끝을 잊지 못하셨어요. 23, 이제 막 꽃다운 나이에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아가던 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나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리가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도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도 아버지가 다 지켜줬는데 이번엔 왜 지켜주지 못했을까 하시며 자책하셨어요. 고향의 작은 마을은 온통 나리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그 착하던 아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던 효녀가, 동네 어른들은 모두 나리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있었거든요. 나리가 다니던 동네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리를 무사히 돌려보내주세요.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웠어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살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더 헤아려야 해요. 나리의 친구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나리가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왜 더 신경 써주지 못했을까? 집에 가기 싫다고 했을 때 왜 더 물어보지 못했을까? 친구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특히 나리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미영이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지?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을까? 미영이는 그날 밤의 기억을 수없이 되짚어 보았어요.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리 씨는 항상 성실했어요. 지각은커녕 조퇴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이에요.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조용히 앉아서 선배들 말씀을 경청하던 아이였는데 나리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두가 실감했어요. 나리가 살던 원룸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전화 문의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혹시 나리 씨 못 보셨나요?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와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나리가 어머니께 보내려고 미리 써둔 편지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엄마,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엄마도 감기 조심하고 무릎 아프다고 하셨는데 찜질방이라도 다녀오세요. 딸이 용돈 조금 보내니까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이 편지를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리를 기억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은 나리가 앉던 의자를 한동안 비워두었고 찻집 사장님은 나리가 좋아하던 차를 매일 우려서 그녀의 자리에 놓아두었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슈퍼 사장님은 나리의 포인트 카드를 특별히 보관하며 말했어요. 나리 씨가 돌아오면 쌓인 포인트로 뭔가 좋은 걸 사드려야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나리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단지가 만들어져 동네 곳곳에 붙여졌어요. 나리를 찾습니다라는 글씨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나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리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밝던 웃음이, 그 따뜻했던 인사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끼는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말이에요. 나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5년 1월 23일 새벽 대구광역시 남구봉덕동에서 벌어진 정나리 씨 실종 사건입니다. 그날 새벽의 상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나리 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4시경 자신이 살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집에 가기 싫다며 길가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웃 주민 박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벽에 여자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까 같은 층에 사는 나리 씨가 차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달래주고 있었고요. 오전 4시 30분경 친구들의 부축을 받은 정나리 씨는 결국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나리 씨와 함께 살던 동거남 김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새벽 2시 40분쯤 집에 왔는데 술에 취해서 바로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리는 없고 화장실에 구토 흔적만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웃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한 이웃은 분명히 집안에서 고성이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사건 발생 5일 후에 경찰이 처음 집을 수색했을 때의 상황이었어요. 만취한 남녀가 새벽에 들어온 집치고는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욕실은 마치 청소를 한 것처럼 깨끗했어요. 과학수사팀의 감식 결과도 의문스러웠습니다. 욕실 배수구에서는 오직 김 씨의 유전자만 발견되었어요. 정나리 씨가 그 집에서 살았다면, 그리고 그날 밤 구토를 했다면 그녀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정나리 씨의 소지품도 의문이었습니다. 휴대폰, 지갑, 그리고 평소에 아끼던 루이비통 가방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다른 옷가지나 생필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딘가로 떠날 계획이었다면 왜 다른 준비는 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안방 장롱에서 발견된 이불이었습니다. 이 이불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이 발견된 거예요. 경찰은 이를 국과수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받았지만 워낙 시간이 지나고 양이 적어서 명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발생 3일 만에 경찰은 동거남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정나리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이웃들이 들었던 다툼 소리의 당사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나리가 새벽에 스스로 나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나리 씨가 원룸에서 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원룸 건물에서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나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더욱이 정나리 씨의 휴대폰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두절되었어요.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고 통화 기록도 그 시점에서 끊어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남겨야 할 흔적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나리 씨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만약 정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김 씨 혼자서 시신을 처리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정나리 씨가 사귀던 전 남자친구의 존재였습니다. 4년간 사귀던 사이였는데 정나리 씨가 김 씨를 만나면서 갑작스럽게 헤어진 관계였거든요. 혹시 정나리 씨가 그날 밤 집을 나와서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도 이 부분에 주목해서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찾아봤지만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사건의 또 다른 단서는 14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한 시민이 제보를 했어요. 2005년 당시 정나리 씨 집 근처에서 명품 가방을 주었는데 혹시 그것이 나리 씨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가방이 정말 정나리 씨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들도 정확히 어떤 디자인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그날 새벽 정나리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2007년 정나리 실종 사건은 드디어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동거남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판단한 거죠.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웃들의 증언이었어요. 새벽에 분명히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여러 번 났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었습니다. 이불에서 발견된 혈액 반응, 그리고 방 안 곳곳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들이 있었어요. 검찰은 이를 폭력이 행사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김 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정나리 씨가 사라진 후에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동거 중이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날 밤 격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변호인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시신도 없고 살인 무기도 없으며 결정적인 물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한 추정과 정황만으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특히 혈흔에 대해서는 극미량의 혈흔으로는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거하는 사이에서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정도의 혈흔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또한 정나리 씨가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나리 씨가 집에 가기 싫다며 울었던 것을 보면 무언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사건이라면 시신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아무리 정황이 의심스러워도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웃들이 들었다는 소음도 명확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새벽 시간에 들리는 소리가 정말 폭력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다툼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어요. 극미량의 혈흔으로는 치명적인 범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동거하는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혈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2심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나리 씨의 어머니가 직접 김 씨와 면담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김 씨 앞에서 울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 용서할 테니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하지만 김 씨는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순간 김 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한데 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침묵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결국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도 더 이상 상고하지 않으면서 김 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무죄일 수 있지만 정나리 씨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인 것이죠. 이 판결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추정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반면 그럼 정나리는 어디 간 것이냐?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맞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정나리 씨의 가족들은 절망했어요.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는데.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료되었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가설은 동거남에 의한 범행설이었습니다. 비록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김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서 들린 소리들, 깨끗하게 정리된 욕실, 그리고 김 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가설은 제3자 개입설이었습니다. 정나리 씨가 집에서 나온 후 길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정나리 씨의 전 남자친구 존재가 제기되었어요. 4년간 사귀다가 갑작스럽게 헤어진 관계에서 혹시 복잡한 감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당시 대구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나리 씨도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자발적 실종설이었습니다. 정나리 씨가 스스로 어딘가로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 가설의 근거는 그날 밤 정나리 씨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집에 가기 싫다며 울었던 것, 평소보다 많이 마신 술, 그리고 무언가 괴로워하는 모습, 혹시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가설에도 반박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가족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을까? 그 효녀가 어머니를 그렇게 걱정시킬 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권희룡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시신을 완벽하게 은닉하는 것은 초범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정말 살인이 일어났다면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나리 씨를 아는 누군가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동거남 김 씨일 수도 있고 전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추측에 불과했어요. 확실한 것은 정나리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2019년 사건이 일어난 지 14년이 지난 후 세월이 흘렀지만 정나리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나리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에 꿈에서 나리를 만나요. 꿈에서만큼은 우리 딸이 살아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14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가 지금도 실종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선다는 사실이었어요. 혹시 우리 딸 못 보셨나요?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어머니의 시간만은 2005년 1월 23일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정나리 씨의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에서 나리가 나타나는데 더 절박한 모습이에요.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언니는 그 꿈이 단순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동생이 정말로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더욱 괴로워했어요. 가족들이 그나마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단서는 정나리 씨가 사용하던 이불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혈흔으로 의심되는 얼룩이 발견되었던 바로 그 이불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가족들과 함께 이 이불을 법의학 전문가에게 의뢰해 재감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당시에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 분석이 어려웠고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방송을 위해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한 시민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2005년에 정나리 씨가 살던 집 근처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주었어요. 그때는 그냥 버려진 가방인 줄 알았는데 혹시 나리 씨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제보였어요. 정나리 씨가 실종될 때 가지고 나갔다고 알려진 루이비통 가방이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니까요. 제작진은 즉시 그 시민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주우셨나요? 언제쯤 발견하신 건가요? 시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나리 씨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골목에서 주웠어요. 시기는 2005년 1월 말쯤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 이 가방이 정말 정나리 씨의 것이라면 이는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어요. 정나리 씨가 집을 나온 후 그 근처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가방이 정말 정나리 씨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들도 정확히 어떤 디자인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14년이 지난 상황에서 물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만약 정나리 씨가 집에서 나온 후 그 근처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방을 떨어뜨리거나 버렸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방을 그곳에 버린 것이라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한편 정나리 씨가 다니던 직장 동료들도 그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은 아직도 나리가 앉던 자리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셨고, 슈퍼 사장님은 나리 포인트 카드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찻집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리가 좋아하던 차를 우릴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나요. 조용히 책을 읽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나리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따뜻한 기억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의 입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나리 씨 실종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장기 미제 사건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와야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종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종결시킬 수는 없었어요.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나리 씨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우리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게 가장 괴로워요. 제발 누군가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 모습을 본 시청자들의 마음도 무거웠어요. 저게 우리 딸이라면, 저게 우리 가족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4년이 지났지만 정나리 씨의 흔적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언젠가는 진실로 이어지길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과연 정나리 씨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나리 실종 사건에 대해 들려드렸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교훈 중 하나는 관심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그날 밤 이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단순히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직접 확인해 봤다면 어땠을까요? 50대, 60대 어른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웃들이 모두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괜찮나? 하며 문을 두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나리 사건은 바로 이런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정나리 씨의 어머니가 14년 동안 딸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자식들이 늦게 집에 들어오면 걱정되고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죠. 그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나리 씨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할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14년간의 그리움과 절망이 모두 담겨 있어요. 부모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죠. 이 사건은 또한 진실의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김 씨가 정말로 무죄라면 왜 그날 밤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을까요? 왜 정나리 씨 어머니가 다 용서할 테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울며 매달렸을 때도 끝까지 침묵을 지켰을까요? 물론 침묵권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수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검찰과 경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겠지만 결국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진실이 존재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르죠.
실제로 오래된 미제 사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증언, 물증의 발견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정나리 사건도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교훈은 기억의 력입니다. 이 사건이 14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나리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사장님, 슈퍼 사장님, 찻집 사장님. 이분들이 정나리 씨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완전히 묻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이고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증명이니까요. 다섯 번째로 이 사건은 혼자 사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정나리 씨처럼 고향을 떠나 혼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은 외롭고 힘들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가족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혼자 살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정나리 씨의 어머니는 14년이 지난 지금도 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딸을 찾고 계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죠. 여러분, 정나리 실종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작은 단서라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기억이 14년 동안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나리 씨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밝던 웃음을, 그 따뜻했던 인사를, 그 효성스러웠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정나리 씨는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나리 씨를 기억하고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나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억해 주시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질 수 있도록 댓글을 통해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